일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거의 평생 동안 나는 절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김순자 할머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내 딸 미영이와 나눈 의미 있는 대화가 기억납니다. 엄마 이렇게 계속하시면 안 돼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호 삼촌 커피 타주시고 그 다음엔 아픈 영희 이모 돌보러 가시고 오후엔 은정이네 애들 봐주시고 거기다 집안일까지 다 하시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얘야, 그때 난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럼 엄마가 지치셨을 때는 누가 엄마를 도와줄 건데요? 깨닫기까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오후 아픈 이웃을 위해 수프를 만들려고 등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높은 찬장에서 냄비를 꺼내려다가 갑자기 끔찍한 통증을 느꼈어요. 부엌 바닥에 쓰러져 누군가 올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렸죠. 제 손녀 지은이가 저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제가 와서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너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 강아지야. 할머니, 그 아이는 병원에서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가족은 이럴 때를 위해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할머니는 그 규칙에서 빠지세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회복하는 동안 생각할 시간이 많았죠. 얼마나 자주 내 한계를 무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열이 났는데도 교회 잔치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었던 때, 다리가 부어올랐는데도 미영이 이사를 도왔던 때가 기억났어요. 내 주치의 김 박사님이 귀중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김순자 할머니, 당신은 마치 물병 같아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따라주기만 하고 다시 채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말 거예요. 이제 난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손주들이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면 먼저 내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요. 기분이 좋으면 부엌에서 즐겁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정하게 말해요. 오늘은 할머니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내일 어떠니? 그때 같이 만들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해 줄래?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죠. 아이고, 김순자 할머니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난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돕는 법도 배웠답니다. 82세인 내 친구 박영자 할머니가 내게 해준 말을 잊지 못해요. 순자야, 비행기 안전수칙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니? 네가 기절하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야. 이 메시지는 내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오늘날 난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할 수 있을 때 딸들의 육아를 돕고 아픈 이웃들에게 수프도 만들어주지만 나를 위한 시간도 갖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는 제 신성한 시간이에요. 베란다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차를 마시며 삶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차분히 말해요. 지금은 제 휴식 시간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나요?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딸들은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장을 봐주기로 했어요. 손주들은 뭔가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나와 시간을 보내려고 찾아옵니다. 얼마 전 막내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야. 도움이 되는 것은 중요해.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 마치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 뿌리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꽃을 피울 수 있겠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이웃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난 여전히 그 도움을 주는 김순자 할머니예요. 다만 이제는 나 자신도 돌볼 때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노화. 이 주제로 잠 못 이룬 밤이 많았어요. 첫 번째 흰머리를 발견한 그 아침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1985년 막 40살이 되었을 때였죠.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그 머리카락을 뽑아내고는 모든 종류의 염색약을 사겠다고 맹세했죠. 그날 내 큰딸 수진이가 내 절망을 목격했어요. 엄마, 왜 1시간째 화장실에 갇혀 계세요? 수진아, 엄마가 끔찍해 보여. 봐, 늙어가고 있어. 그녀는 나와 함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몇 년 후에야 이해하게 된 말을 해주었어요. 엄마,
흰머리 한 가닥 한 가닥은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밤새 돌봐주신 날들, 우리 미래를 걱정하신 시간들, 그리고 기쁨의 순간들이에요. 당시에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갔죠. 기적을 약속하는 모든 크림을 샀고 누군가 나이를 물으면 숨겼으며 사진 찍는 걸 피했어요. 내 생일이 다가올 때면 정말 끔찍했죠. 60살 때 아이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난 울면서 방으로 달려갔어요. 당시 6살이었던 손자 민준이가 나를 따라왔죠. 할머니 왜 우시는 거예요? 생일 파티는 기쁜 날이잖아요. 할머니가 늙어가고 있어서 슬프단다.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순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늙지 않으셨다면 제 할머니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럼 전 할머니 없이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92세의 이웃 최영숙 할머니와의 대화 후에 일어났어요. 내가 주름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그녀가 말을 끊었죠. 순자야, 내가 어제 들은 소식을 좀 들어봐. 내 친구 정희가 65세로 세상을 떠났어.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게 뭔지 알아? 70세까지 사는 거였어. 손주들이 졸업하는 걸 보고 증손주들을 만나는 거.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 그런데 너는 여기서 나이 들 수 있는 특권을 불평하고 있니? 그 말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미소 짓느라 주름이 생길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78세인 나는 거울을 보며 각각의 주름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주름이요, 가족 모임에서 너무 많이 웃어서 생긴 거예요. 손에 이 반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며 보낸 시간의 흔적이에요. 발은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지만 멋진 곳들을 많이 데려다 주었죠. 지난주에 15살 된 손녀 지원이가 내가 얼굴에 크림을 바르는 걸 보고 물었어요. 할머니, 아직도 그 주름 방지 크림 쓰세요? 아니야, 우리 강아지. 이제는 시간을 피하려고 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바르는 거야. 그게 다르지.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할머니? 우리가 함께 가꾸는 정원처럼 그렇단다. 우리는 꽃들이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걸 막지 않아. 대신 각 단계에서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돌보지, 그렇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나를 도와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학교와 친구들,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만약 내가 여전히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80세 생일을 맞은 친구 영희의 생일 파티에 갔어요.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손주들과 춤을 추고 증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파티가 끝날 무렵 내가 말했어요. 영희야, 너 정말 빛나 보인다. 있잖아, 순자야, 그녀가 대답했어요. 나이 드는 건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 올라갈수록 힘들 수 있지만 경치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 위에서 난 삶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 딸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그들 속에 나를 발견해요. 손주들이 자라는 걸 보며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리죠. 마치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각 장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최근 진료 때 의사 선생님이 내 혈압이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시네요. 있잖아요, 선생님. 시간과 싸우는 건 소용없다는 걸 배웠어요. 차라리 화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게 낫죠. 이제 난 옛날 사진들을 아프지 않은 향수를 느끼며 소중히 간직해요. 그것들은 내 얼굴의 주름처럼 내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노인정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나이에는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어. 비결은 그걸 볼 줄 아는 거지. 3. 모든 것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 인생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많이 놓치게 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는 습관이었어요. 우리 집은 마치 병원처럼 깨끗해야 했고 음식은 레스토랑 수준이어야 했으며 옷은 마치 새 것처럼 다림질되어 있어야 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어느 일요일이 있어요. 손자 민우의 6살 생일이었죠.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 그린 그림 보세요. 지금은 안 돼, 우리 강아지야. 할머니가 테이블 정리를 끝내야 해. 손님들이 곧 오실 거야. 하지만 할머니, 민우야, 나중에. 할머니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하니까 잠깐만 가서 놀고 있어.
테이블볼을 1000번째로 다시 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아이가 울면서 나가는 것도 못 봤어요. 내 딸 지영이가 방으로 불렀죠.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방에는 민우가 그린 여러 장의 그림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어요. 모두 완벽한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죠. 한 그림에서는 내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그림에서는 꽃을 꽂고 있었어요. 모든 그림에서 나는 뒤돌아선 채 무언가에 바빴죠. 민우가 이번 주 내내 이 그림들을 그렸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어 했대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뒤돌아보니 이 소위 완벽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포옹을 놓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은퇴한 심리학자인 내 친구 미경이가 항상 말했죠. 순자야, 완벽은 행복의 적이야.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실제 삶은 지나가 버려. 하지만 난 고집을 부렸어요. 작은 뇌졸중을 겪기 전까지요. 3개월 동안 내 완벽한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알아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도와주었고 집이 덜 정돈되고 음식이 더 간단해졌어도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죠. 어느 날 오후 12살 된 손녀 서연이가 케이크를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케이크 모양이 다 삐뚤어졌어요. 그렇구나, 우리 강아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있잖아. 이 케이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랑은 특별해지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단다. 그녀는 나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변하신 게 더 좋아요. 전에는 할머니가 우리가 다 더럽힐까봐 주방에서 도와드리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설령 그들이 내 방식대로 정확히 하지 않더라도요. 아이들이 주방에서 도와주도록 했어요. 그게 밀가루를 온통 흩뿌리는 걸 의미하더라도 말이에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집을 정리하는데 몇 시간씩 쓰는 걸 그만뒀어요. 교회 모임에서 이옥순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아름다움은 불완전함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두 완벽하다면 세상은 참 재미없는 곳이 되겠죠. 이제 78세인 나는 거울을 보며 각각의 흔적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주름이요? 가족 모임에서 너무 많이 웃어서 생긴 거예요. 식탁보의 얼룩, 행복한 가족 식사의 추억이에요. 내 증손자가 달아준 약간 삐뚤어진 커튼? 그게 내 가장 큰 자랑이에요. 얼마 전 막내딸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훨씬 더 편안해 보이세요.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야, 얘야. 인생은 박물관 전시회가 아니라 가족 잔치 같은 거야.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불완전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진짜야. 최근 노인정 모임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했어요. 각자 불완전하지만 특별한 것을 가져오는 거였죠. 난 손자가 학교에서 만든 삐뚤빼뚤한 액자를 가져갔어요. 모양은 다 삐뚤어졌어요, 설명했죠. 하지만 이걸 볼 때마다 손자가 이걸 줬을 때의 미소가 생각나요. 그리고 그건 있는 그대로 완벽해요. 지난주에 깜짝 방문객이 왔어요. 집은 엉망이었고 다림질할 옷도 있고 설거지도 밀려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무척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알아요, 내가 뭘 했는지? 커피를 내오고 약간 탄 과자를 꺼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방문이 끝날 무렵 친구가 말했어요. 순자야, 여기 온 것 중에 가장 즐거운 방문이었어. 넌 달라졌어. 완벽함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순간에 있다는 걸 배웠거든. 내가 대답했어요. 이제 손녀들이 나를 방문할 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걸레를 치우고 앉아서 그들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집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의 눈빛, 그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요. 그리고 있잖아요. 완벽을 포기하니 삶이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항상 말하죠. 완벽한 건 순간이야. 커피가 약간 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4. 과도한 정보와 연결성. 이 기술이란 건 말이에요. 아이들이 나에게 첫 휴대폰을 줬을 때 그저 전화를 걸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그 작은 기계가 세상을 향한 창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때로는 너무 큰 창문이 되기도 하지만요. 아들 동윤이가 카카오톡을 설치해준 날이 기억나요. 엄마, 이제 가족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들아, 난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도 잘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엄마.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며칠 만에 15개의 다른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족방, 교회방, 기도 모임방, 뜨개질 모임방, 합창 단방, 운동 모임방.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깜짝 놀랐죠. 딩동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어요. 더 이상 평온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오후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가족 채팅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긴급, 공유해주세요.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위험해요. 완전히 당황했어요. 방금 손자 민회에게 그 조합을 먹였거든요. 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제발 민호를 병원에 데려가. 바나나랑 우유를 같이 먹였어. 엄마, 진정하세요. 그건 가짜 뉴스예요. 카카오톡으로 받은 모든 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디지털 세상의 함정에 대한 첫 교훈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죠. 곧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중독에 빠졌어요. 절대 만들지 않을 요리 동영상을 보고 진실인지 확인도 않고 메시지를 공유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10살 된 손자 준우가 내 주의를 끌었어요. 할머니, 제 이야기 듣고 계신 거 맞아요.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시잖아요. 마치 따기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항상 젊은이들을 비판하던 그 모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작은 기계 때문에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은퇴한 교사인 내 친구 영희가 소중한 조언을 해줬어요. 순자야, 기술은 설탕 같은 거야. 조금은 삶을 달콤하게 해주지만 너무 많으면 당뇨병을 일으키지. 그래서 나만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규칙, 점심 식사 후에는 휴대폰을 쉬게 해요. 그 시간은 뜨개질을 하고 마당의 새들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나의 신성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엄마, 누군가 엄마를 급히 찾으면 어떡해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얘야, 옛날에는 몇 시간 동안 답장을 기다려도 아무도 죽지 않았어. 내가 즉시 답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끝나진 않을 거야. 노인정에서는 화요일 휴대폰 없는 날 캠페인까지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뭔가가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게 뭔지 알아요? 대화가 더 깊어지고 웃음소리가 더 진실해졌어요. 85세인 박경숙 할머니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정보가 부족해서 고생했지.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생이야. 중간점을 찾아야 해. 어느 날 밤 증손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주세요. 지금은 안 돼, 우리 강아지야. 할머니가 여기 동영상을 보고 있어. 그 아이가 작은 손으로 내 휴대폰을 다듬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가 이 동영상들보다 더 재밌어요. 또 다른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이 가상 세계에 빠져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을 놓쳤을까요? 물론 지금도 휴대폰은 가지고 있어요. 멀리 사는 손주들의 사진을 보고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받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조절할 줄 알게 됐죠. 나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는 중요한 메시지만 확인해요. 낮에는 3번만 휴대폰을 봐요. 저녁 6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쉬게 해요.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휴대폰에는 비행기 모드가 있지만 인생에는 없어. 가끔씩 전원을 끄지 않으면 여행을 모두도 놓치고 말 거야. 지난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언급했어요. 어머님, 오늘 휴대폰을 전혀 안 만지셨네요.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들은 휴대폰 화면에 담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 얘야.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이제 손주들이 놀러 오면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둬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는 것보다 그들의 미소를 직접 보는 게 더 좋아요. 친구들과 있을 때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둬요. 실제로 나누는 수다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얼마 전 내 친구 정수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앱이 뭔지 알아? 현실이라는 앱이야. 그리고 그건 인터넷이 필요 없지. 옛 역할과 꼬리표에 얽매이기. 내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랫동안 나는 그저 청과물 가게 철수의 미망인으로만 여겨졌어요. 마치 내 정체성이 그 역할에 얼어붙은 것 같았죠. 오직 어두운 색 옷만 입고 파티에도 가지 않고 어떤 즐거움도 피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딸 미영이와 나눈 어려운 대화가 기억나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니, 얘야? 난 네 아버지의 기억을 존중하고 있는 거야. 존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숨어 계신 건가요?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집에 갇혀 추억 속에서만 사는 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어느 일요일 오후에 시작됐어요. 하야습살 된 손자 준호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거든요. 할머니, 이 예쁜 색깔 옷 입고 춤추는 아가씨는 누구예요? 그건 30년 전의 내 모습이었어요. 축제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 환한 미소와 눈빛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게 할머니란다, 우리 강아지. 하지만 할머니, 그 아가씨는 어디 갔어요? 전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내 앞에 거울이 깨진 것 같았어요. 춤추고 크게 웃고 화려한 색상을 입던 그 김순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미망인이라는 역할에 너무 얽매여서 내 인생의 다른 모든 역할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내 친구 정희가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해줬어요. 순자야, 토요일에 노인정에서 댄스 파티가 있어. 같이 갈래? 말도 안 돼, 정희야. 내가 과부 신세로 무슨 댄스 파티야. 과부라고 춤출 발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 나랑 같이 가자, 여자.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갔어요. 물론 검은 옷을 입고 갔죠. 하지만 거기서 본 박경숙 할머니는 그녀도 과부인데 꽃무늬 옷을 입고 춤추며 웃고 계셨어요. 순자야, 죽음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지만 우리의 삶까지 데려가진 않아. 와서 춤춰. 그날 밤 수년 만에 다시 춤을 췄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점차 몸을 움직이고 웃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얼마나 좋은지 기억해냈어요. 다음 주에 손녀 지은이가 나를 그림 교실에 초대했어요. 할머니, 문화센터에 그림 수업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얘야, 이 나이에? 난 붓을 잡아본 적도 없어. 그게 뭐예요? 할머니도 제가 태어나기 전엔 증조 할머니가 되어본 적 없으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얼룩일 뿐이었죠. 하지만 붓질할 때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어두운 색에서 시작해 점점 밝은 색을 사용하게 됐고 시든 꽃에서 전체 정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82세의 그림 선생님 윤 여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잊지 못해요. 순자 씨 인생은 빈 캔버스와 같아요. 몇 살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그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조금씩 꼬리표 너머에 내 모습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합창단에 다시 들어갔고 수영을 시작했으며 어린이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 그룹에 가입했어요.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막내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이 드레스 정말 예뻐요. 엄마가 이런 화려한 옷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방금 샀어, 얘야. 검은색만 입는 게 지겨워져서.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 엄마가 드디어 철수의 미망인이면서도 동시에 김순자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겠지. 그 두 가지는 서로 싸우지 않아. 내가 참석하는 미망인 지원 그룹에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마치 심장의 한 조각을 잃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심장은 계속 뛰고 우리는 이 새로운 리듬에 맞춰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제 78세인 나는 많은 것들의 집합이에요. 네, 난 미망인이지만 동시에 초보 화가이고 이야기꾼이며 수영 학생이고 자원봉사자이며 할머니이자 증조 할머니 그리고 친구예요. 지난주에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할머니의 낡은 옷장 같아. 많은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 우리가 항상 같은 서랍에만 갇혀있지 않으면 돼. 지난 가족 모임에서 언니가 말했어요. 순자야, 넌 정말 달라졌어. 훨씬 더 가벼워 보여. 드디어 깨달았거든, 언니. 자신을 재발견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어. 매일이 우리 이야기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기회야.